빠르면 올해 말, 늦어도 3년에서 4년 안에 자신들이 원자력 잠수함 완성을 먼저 했고 우리나라는 없다 이러면서 막 도발을 하거나 압박을 줄 거예요. 그거를 견뎌가면서 우리가 원자력 잠수함이 나와야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 한미 정상회담에서 말한 거 그대로 하면 된다. 우리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허가만 내줘라. 요게 제일 좋습니다. 미국 좋은 일 시켜줘도 우리가 돈을 버는 방법이나 효과적인 것도 있기 때문에 미국 좋은 일은 팩트다. 하지만 거기서 또 돈을 벌 생각을 해야 된다. 앞으로도 좀 KF-21 미래가 밝긴 하나 소소한 그 수출국들의 요구를 얼마나 잘 들어줄 수 있는지가 수출 성공의 아주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민석의 전쟁연구소 시간입니다. 김민석 기자님 모셨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기자님, 필리핀 공군에서 KF-21을 적극적으로 구매 협상을 하겠다라는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언론 보도가 나온 건 사실이고 확정까지는 아직 모른다. 하지만 이게 분위기가 굉장히 좋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아덱스 기간 전후로 해서 필리핀 언론에서 KF-21을 필리핀 공군이 구매한다 이런 썰들이 많이 돌아가지고 제가 방위사업청에 확인한 결과 그 수출 상담한 내용은 이제 공개가 곤란하다. 조금만 기다려달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레이더를 조금 더 돌려보니까 이게 아예 가망성이 없으면 괜찮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협의가 진행되는 와중에 확정을 하면 얘네들이 상대방 국가에서 얘네들이 김칫국을 마시네 이러면서 하기 때문에 기자들한테 잘 알려주지 못한다. 그런 걸 좀 양해해라 하더라고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가격이라든가 도입 일정 이런 것들에 대한 협상도 아마 진행될 수 있으나 결정이 안 됐다. 우리가 열심히 꼬시는 상태라서 아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필리핀 공군이 지금 우리나라하고 협상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은데 필리핀 공군은 왜 KF-21에 이렇게 적극적인 건가요? 네, 우선 알려진 이유만 먼저 말씀드리자면 FA-50의 성공적인 운영에 대해서 대단히 만족이 큽니다. 필리핀 공군은 세계 최초로 FA-50 전투기를 실전에 투입했는데 그 과정에서 성능이라든가 이런 안정성에 대해서 좀 인정을 받았고 그 FA-50 한 대가 추락을 했어요. 추락을 했을 때도 이게 사고가 좀 안 좋은 건데 그래도 사고 수습과 원인 규명에 카이가 전체적으로 많은 노력을 해서 이 정도면 인정할 수 있다. 이 정도의 평가가 나온 것을 확인했습니다. 여기다가 또 엉뚱한 데서 필리핀이 KF-21을 구매하는 이유를 알 수 있었어요. 어디냐면 필리핀이 아니라 대만입니다. 대만이요? 무슨 상관이죠? 필리핀이랑? 이게 또 상관이 없을 줄 알았는데 상관이 있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대만 취재를 했는데 요새 대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소식이 있어요. 미국이 대만에 무기를 너무 안 준다. 돈은 받아갔는데 무기는 언제 배달되는 거냐? 요게 성토가 많이 하는데 그 중에 그 F-16V라는 전투기가 있습니다. 이게 일반 F-16의 최종 진화형 같은 것이고 대한민국 공군도 운영 중인데 F-16에다가 A사 레이더를 달아가지고 지금 현재 시장에서 구할 수 있는 전투기 중에서는 가성비가 제일 좋아요. 사실 KF-21보다 가격은 싸고 성능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50년 동안 운영된 이 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KF-21을 굉장히 힘든 적이거든요. 근데 배달이 안 되고 있다. 생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대만 공군이 사실 주문을 몇 년 전부터 했는데 한 대만 받았고 이게 원래 주문 인도 일정보다 2년에서 3년 이상 지연이 되고 있다 해요. 주문도 이제 가격이 싸다 보니까 주문도 많이 받는데 이 로키드 마틴이라고 이 F-16을 제작하는 미국의 방산 회사는 F-35라는 스텔스 전투기도 같이 만듭니다. 근데 F-35를 양산하면서 어떻게 했냐? 원래 F-16은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린 비행기고 공장도 전투기 공장 중에서 세계에서 제일 컸어요. 그걸 다 밀어내고 F-35 공장으로 다 바꾼 다음에 F-16은 이제 단종된 모델이니까 라인을 저쪽으로 치워놨는데 사람들이 돈이 없는 나라들이 35는 못 사니까 16을 살라고 해서 인기가 폭발이 돼서 재고 예측이 잘못된 거죠. 필리핀 역시 이제 KF-21과 F-16이 경쟁자로서 MRF 그러니까 중형 전투기 사업에서 이제 스웨덴, 미국, 한국 이렇게 세 개가 경쟁했는데 미국이 참여를 하고 싶어도 이제 인도 일정이 뭐 2030년 이후 뭐 앞으로 주문하면 한 5년, 7년 걸려 이러니까 즉시 인도가 가능한 스웨덴과 한국이 유력하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미국이 거의 F-16 공급하는 게 힘들다는 걸 시인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웨덴의 그리펜 2와 한국의 KF-21이 경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사실 대만 양안 전쟁 가능성도 있고 중국이 자꾸 막 영공침 필리핀 뭐 남중국 해도 막 심심하면 자기 땅이라고 우기니까 대응을 할 즉시 전력이 필요한 거잖아요. 필리핀도.
네, 맞습니다. FA50으로 할 수 있는 건 사실 필리핀 내부의 그 민다나오 섬이라든가 이런 이슬람 반군에 대한 공격을 하는 건 괜찮은데 중국 해군 함선한테 뭐 위협비하거나 이런 건 어렵거든요. 필리핀이 벌이가 사실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가지고 그 영해를 방어할 때 배를 띄울 수도 없어서 그 거의 유령선 같은 뭐 한 거의 8, 90년 된 다 썩어간 배를 움직이지 못하니까 바다 한가운데 박아놓고 사람들이 거기서 먹고 자면서 지킨단 말이에요. 이게 아주 눈물 납니다. 그런데 이런 배로 중국의 해군과 공군을 이제 대응할 수 없는데 KF-21이 만약에 되면 우리나라는 4.5세 전투기로 뭐 중국의 J-20 전투기보다는 아니지만 뭐 J-10C 뭐 이런 것보다는 훨씬 뛰어나니까 요격 임무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요격이라는 게 미사일로 쏘아 떨구는 것만 요격이 아니고 약간의 그 보디가드가 이제 요인을 경호하는 거랑 비슷합니다. 이상한 사람이 오면 따라붙어서 오지 마세요 이렇게 막는 거 많이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적 항공기가 영공에 침범했을 때 필리핀 공군기가 중국 공군기에 따라붙어서 야 여기서 넘어오지 마 이렇게 경고를 할 수 있는데 FA50으로는 그게 어렵고 KF-21로는 그게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KF-21에는 미티어 미사일 요게 통합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중국 공군 입장에서는 당연히 수적으로는 중국 공군이 필리핀 공군을 압도하니까 KF-21을 뭐 필리핀이 뭐 12대에서 24대 도입한다 해서 필리핀 공군이 중국 공군을 완전 압도하고 이럴 수는 없는데 이 필리핀 앞바다니까 중국의 앞바다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낼 수 있는 비행기가 그렇게 숫자가 많지가 않아서 그 수적의 우위를 잘 살리기도 힘들고 거기다가 이제 장거리 공격 능력, 그 다음에 원거리 탐지 능력이 있는 전투기를 가게 되면 중국 입장으로서도 마음대로 휘젓는 게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럼 지금은 필리핀 공군이 대응 능력이, 그러니까 지금은 전쟁 상황이 아니라 경찰, 그러니까 초기하고 너 나가 우리 동네 오지 마 이런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은 필리핀이 그 능력이 없게 중국이 그냥 막 제집자들듯이 막 심심하면 침공하고 이러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필리핀이 또 한국으로부터 해군 장비를 좀 사서 이제 호세 리잘금이라든가 이런 현대화된 호위함들이 있는데 그 배들은 너무 소중해서 중국 해군이 쳐들어온다고 바로 보낼 수가 없어요. 진짜 전쟁 나면 얘들을 잘 지켜야 되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공군기로 이렇게 쫓아내거나 위협 비행하는 거면 충분히 가능하고 그냥 공군기가 아니라 첨단 기능을 가진 4세대 이상 전투기로 해야지 중국이 좀 위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군도 뭐 무리하다가 뭐 정말 전쟁 상황 뭐 이렇게 격화됐을 때 격침당할 내가 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거랑 야 쟤는 뭐 아무것도 상대가 안 돼 이건 다르잖아요 위협감이. 네, 엄청나게 다르고요. 물론 필리핀이 KF-21을 가진다고 중국을 이기는 건 아닙니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중국 입장에선 부담을 가지고 교전에 또 나서거나 이런 게 어려워진 거죠. 왜냐하면 자기들 훨씬 센데 혹시나 KF-21을 가진 필리핀군한테 한두 대 떨어지면 그거는 이제 본전도 못 찾는 거거든요. 그 인도 파키스탄에서 라파리 무시하다가 J-10C한테 두들겨 맞고 완전 개망신 당한 거 아닙니까? 그거랑 완전히 똑같은 상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필리핀 입장에서는 KF-21을 대단히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요것들에 대해서 마지막 장벽인 스웨덴을 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스웨덴의 그리펜이 우리 KF-21하고 경쟁자인데 그리펜이 제가 찾아보니까 연식도 좀 됐고 이게 체급도 좀 작은 것 같고 이게 KF-21이 더 좋은 거 아닌가 하는데 왜 경쟁자인가요? 이게 사실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전투기고 근데 체급으로 비유를 하자면 어떠냐면 그리펜은 아반떼 N 정도고 KF-21은 그 그랜저나 제네시스 정도입니다. 가격은 비슷한데 그리펜이 훨씬 작아요. 어느 정도 작냐면 엔진의 출력이 그리펜 2형이 KF-21의 절반 수준입니다. 같은 엔진 두 개를 장착하는 게 KF-21, 그 다음에 그리펜은 그 엔진 하나만 장착하기 때문에 무장 탑재량이라든가 기동성이 떨어지는데 가격은 비슷해요. 그런데도 왜 팔리느냐? 지금 KF-21이 생산이 아직 안 되고 있잖아요. 그리펜 입장에서 이게 나온 지 80년대에 나와가지고 얼마 전에 그 개량형이 나왔고 이 그리펜이 이미 20년 이상 생산이 됐기 때문에 끝까지 뽕을 뽑아놓고 우리 KF-21이라든가 신형 전투기 나오기 전에 마지막 막판 세일을 하시는 걸 보면 됩니다. 거기다가 스웨덴이 전자기술 또 뛰어나기 때문에 KF-21보다 먼저 미티어 미사일을 운용해요. 아무리 비행기가 작고 보잘것없어도 미사일이 비슷하면 이게 좀 위협적이거든요. 그래서 필리핀 공군 입장에서는 작고 비싸지만 그래도 이게 좀 경쟁력이 있나 이런 아리까리한 면이 있습니다. 물론 1대1로 그리펜 2형과 KF-22 붙으면 KF-21이 이기는데
전체적인 전력 측면에서는 크기가 크니까 뭐 경납고도 크게 지어야 되고 기름값도 많이 먹을 거고 이런 걸 약간 걱정한 게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걸 열심히 설득 중입니다. 그럼 필리핀 공군이 KF-21 이렇게 적극적으로 협상하고 있다는 건 도읍 의지가 있다는 건데 FA-50도 잘 갖다 쓰고 있고요. 그럼 필리핀 공군이 KF-21 뭐 12대 혹은 24대 이렇게 한두 대 편대를 수입을 하게 되면 동북아시아의 정세에 좀 변화가 있을까요? 중국의 항공모함 보유 의지가 더 세질 겁니다. 앞서 말했다시피 지금 중국이 필리핀을 괴롭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함대를 보내는 것도 있고 비행기를 보내는데 폭격기라든가 전투기 이런 거를 필리핀 근처에 보내려면 혼자서 가기 힘들고 공중급유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수를 보내지 못해요. 거리가 머니까 본토에서. 네, 공중급유를 할 수 있는 대수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본토에 비행기가 한 1000대 있어도 필리핀에 보낼 비행기는 뭐 몇십 대 정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 때문에 중국에서는 사실 중국이 자신들을 뭐 구단선이라고 해요. 그 필리핀 앞바다까지 자기 영해라고 우기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국가적 자존심을 걸고 있거든요. 요게 어떤 게 있냐면 우리나라 거의 독도처럼 취급하기 때문에 남의 나라 땅을 분명한데 독도처럼 취급하는 게 웃기지만 중국 연예인이나 유명인사가 이 구단선 그러니까 필리핀 근해까지 중국의 바다라는 걸 인정하지 않으면 난리가 납니다. 거의 매국노 취급을 받고 요 과정에서 이제 필리핀 공군이 함부로 오게 되면 어떻게든 중국은 대응책을 세울 수밖에 없고 이게 굉장히 곤란해지는 상황입니다. 특히 필리핀은 중국의 마지막 골키퍼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인도양에서 오는 원유 수입의 마지막 관문이 필리핀 해협을 통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곡에서 KF-21로 방해를 하거나 해상교통로가 위협을 된다? 그러면 굉장히 위협적일 것이고 이것들이 이제 그 지역의 군사 균형이 흔들리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미국 입장에서도 그리펜을 사는 것보다는 KF-21 사는 게 필리핀한테 더 추천할 수 있어요. 물론 엔진은 둘 다 미국제이기 때문에 뭘 팔아도 미국이 돈을 버는 건 맞습니다. 그래도 이제 우리나라 KF-21은 미국과 공동 개발을 한 게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미국이 숟가락을 얹을 수 있는 거예요. 로열티 같은 거 받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F-16은 못 줬는데 이것도 우리나라 우리 미국산이 좀 들어간 제품이야 이러면서 요렇기 때문에 좀 가능성이 있고 다만 이제 KF-21이 필리핀에 도입됐을 때 숙제가 하나 있어요. KF-21은 블록 1, 2, 3로 나눠져 있습니다. 말씀을 몇 번 드렸는데 KF-21 블록 1은 공중전 적 항공기로 공격할 수 있는 능력만 있고 2027년부터는 블록 2 적 지상 목표로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딱 하나 단점이 있어요. 블록 2에는 공대함 능력, 그러니까 중국의 함선이라든가 항공모함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배를 쏘는 능력이 없다. 이게 미사일이 안 나왔기 때문인데 원래는 그걸 갖출 예정이었는데 그 미국산 AGM-84 하푼이라는 미사일을 미국 정부에다가 이 KF-21에 달도록 허가를 해주세요 요청을 했는데 미국 정부가 거절을 합니다. 왜 거절했죠? 요게 뭐 한국이 못 믿어서 이런 건 아니고 야 그 니네 전투기 언제 나오는데 한 2026년 7년에 나와요. 그때쯤이면 이 미사일이 단종되었을 거니까 차세대 미사일이 나오면 그때 다시 이야기를 해라. 이 비싼 거 팔아먹으려는 것 같은데. 약간 비슷합니다. 그래서 LRASM이라는 차세대 대함 미사일이 있는데 아직 거기에 대해서 허가가 안 나왔어요. KF-21에 달 수 있는 미국산 대함 무장이 없기 때문에 국산 대함 미사일이 나와야 되는데 요게 또 2030년까지는 좀 기다려야 됩니다. 요게 딱 단점인데 개인적으로는 이게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메꿀 수 있는 방법이 몇 개씩 있는데 우리나라는 사실 이 KF-21이 배를 공격하지 못해도 크게 문제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공군 입장에서는 KF-21 말고도 다른 전투기들이 다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수출을 할 때 거기 전력이 좀 부족한 나라들은 KF-21이 공중전도 하고 지상 공격도 하고 배도 공격하고 이런 다기능을 요구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투자를 하면서 우리 고객들한테 빨리 해줄 수 있다. 너무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해야 되는 숙제는 있습니다. 제가 공부를 좀 해보니까 멀티롤 전투기가 중요하다. 네, 맞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다 할 수 있다. 한 대로. 이것도 1980년대 이후에 전투기 가격이 너무 비싸져가지고 저희가 F-16 이야기를 오늘 많이 하는데 그 F-16이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습니다. 거의 첫 비행한 지 50년 됐는데 아직도 현역이에요. 하지만 세계에서 제일 좋은 전투기 중 하나로 아직도 인정받는데 처음 나올 때는 약간 이게 짜장면 가격이랑 비슷합니다. 거의 200에서 250만 달러 이 정도였다가 이 80년대는 이제 1000만 달러 넘기고 2000만 달러 가고 우리나라가 샀을 때는 한 3000만 달러 그러니까 1990년대 초반
지금은 5천에서 7천만 달러 이상입니다. 20배 이상 올랐네요. 예, 그렇죠. 너무 생산 오래 해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좀 KF21 미래가 밝긴 하나 소소한 그 수출국들의 요구를 얼마나 잘 들어줄 수 있는지가 수출 성공의 아주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자님, 그럼 그 대한미사일, 국산 대한미사일 우리 자주국방도 하는 게 빨리 개발해가지고 달아주면 수출에 도움되는 거 아닙니까? 네, 뭐 맞습니다. 문제가 있나요? 이게 그 소요의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앞서 말한 대로 KF21에 이 항공모함이나 전투함을 공격 못해도 한국 공군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원래는 KF21은 수출이 아니라 우리나라 공군이 요청한 사항을 들어주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공군이 나는 별로 필요 없는데 하면 잘 개발이 안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걸 반전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 전에 아덱스에서 있었습니다. 뭐냐면 MBDA라는 유럽 최고의 미사일 회사가 있습니다. 이 미국으로 치면 RTX라는 회사고 우리가 몇 번 이야기했던 미티어 미사일 이 개발한 걸로 유명한데 한국 항공 우주 사람이 그 MBDA 스피어 3 미사일을 통합하기로 MOU를 서울에 오실 때 맺었어요. 이 스피어 미사일은 아주 다목적 미사일입니다. 크기는 그렇게 안 커요. 한 150kg 정도 되는 미사일로 KF21에 8발 이상 장착할 수 있는데 요게 지상도 공격할 수 있고 배도 공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다목적 미사일입니다. 그걸 통합하게 되면 이 수출국 요구 배를 어떻게 공격해요? 요거를 만족시켜 주는 것이죠. 다만 이게 한국 공군은 이 큰 필요가 없어 쓰지 않을 거고 수출 사양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참 저는 당국자분들이 제 말씀 이걸 좀 귀담아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저는 이제 부동산 관심 많다 보니까 공부를 하다 보면 항상 나오는 문제가 김포에 지금 아파트를 때려 박았는데 출퇴근이 어렵다. 지하철을 좀 놔줘라. 그러면 이제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걸 합니다. 여기 하루에 몇만 명이 왔다 갔다 하고 쉽게 말하면 이게 사타. 네. 돈이 남냐 가성비가 남냐. 그러면 당연히 돈이 안 남죠. 왜냐면 여기는 이제 그냥 아파트만 있으니까 여기서 타가지고 서울에서 내리니까 중간에 안 내리잖아요. 그럼 조사해보면 돈이 안 남으니까 지하철 안 놔.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가면 지방도 마찬가지인데 낙후된 지역은 영원히 낙후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하신 게 맞고요. 요 사타 예비 타당성 조사가 진짜 뭐 이해는 갑니다. 그 제한된 예산에 배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연구를 하는 건 이해는 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 KF21도 사실 말씀하신 거와 똑같은 김포 고르사인 같은 사업 타당성 조사, 예비 타당성 조사를 받았는데 혹시 몇 번 받았는지 맞춰보실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그리고 뭐 한 5번 받았을까요? 7번 이상 받았어요. 거의 10년이 걸렸습니다. 이게 만들지 말지를 결정할 때. 근데 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10년의 세월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물가가 계속 오르니까 먼저 시작하면 전체 개발비는 줄어들거든요. 개발도 수출도 더 빨리 될 수 있고. 하지만 이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은 이게 맞는지 틀린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잘리고 이런 것도 많고 얼마 전에 그 대한미사일 예산이 줄어들었다. 그래서 국회 유영원 의원님이 문제 제기한 것도 이것과 관련이 있어요. 촘속 대한미사일은 이 FA-50과 KF-21에 들어가서 아까 전에 말한 그 배를 공격하는 건데 그냥 좋은 게 아니라 촘속으로 공격해서 적의 요격 미사일을 피할 수 있거든요. 요게 바라는 국가들이 정말 많았는데 개발 예산이 얘네들 몇 년 사이에 개발비가 많이 늘어났다. 그리고 이게 꼭 필요해? 여기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사업 타당성 조사를 해서 이게 좀 부정적인 의견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내년 예산이 좀 줄어드니 많이 했다가 일단 늘어갔는데 요게 결국 뭐가 필요한지가 아니라 이 가성비가 맞냐 이런 것들은 사실 이걸로 K방산이 성장한 건 맞아요. K방산은 가성비가 좋은 무기로 이제 수출이 된 거니까. 근데 앞으로는 고객이 요구하는 성능이나 기능을 추가하는 것이 우리가 K방산의 4대 강국으로 가는데 핵심적인 역할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방산 수출 잘 되는 게 어떻게 보면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그 중공업 육성 정책을 해서 그 혜택을 받고 있는데 그때 다 손해 난다고 누구도 하지 말라고 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미친 짓이라고 하고 막 농사나 지으면 되지 뭐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거 만들어가지고 필리핀에 잘 팔면 또 글로벌 수출 잘 되면 차세대 전투기 또 개발비 뽑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무기는 한번 팔면 몇 번 이야기를 했을 때 얘들은 왜 이렇게 벗겨 먹으려고 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거래를 할 때 어떤 게 있냐면 무기는 일단 절충교육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에 무기를 10억 원치 팔면 그 나라 물건 10억 원치 정도 사요. 이러면 남는 것이 있냐 하는데 사실 이게 남는 게 있거든요. 유지 보수 비용이 구매 비용의 2배에서 3배입니다. 30년 동안 운영하면서 계속 부품 공급해주고 수리해야 되니까 이런 걸 보고 투자를 하는 건데 그래서 어떤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이것만 노려가지고 각국에서 다 무기를 사오는 나라
나라도 있어요. 얼마 전에 지금 이제 KF21 관련해가지고 저한테 항상 비판적인 게 인도네시아 이야기를 하는데, 인도네시아가 사업을 어떻게 하냐면 얼마 전에 대한민국도 못 산 A400M이라는 대형 수송기를 도입해서 그 자랑을 했거든요. 그 수송기를 도입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게 일단 프랑스랑 뭐 독일 합작회사가 만든 건데, EU 은행에다가 대출을 받아가지고 100% 거꾸로 이야기하면 걔들은 대출 받아가지고 자금이 나오니까 그냥 도입하고 갚는 건 천천히 가면 된다. 한 30년 이상 갚습니다.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국제 방산 시장이 그런 식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뭔가 이야기 거래를 하거나 옵션을 할 때 우리가 기술 이전해준다, 뭐 협력해준다 했을 때, 야, 우리 너무 손해보고 파는 거 아니냐, 이렇게 댓글 다신 분도 있는데, 그걸 해도 다 남는 게 있으니까 세이즈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맞아요. 항상 믿지고 판다고 하는데 그런 장사꾼 없잖아요. 그렇죠. 기자님, 지난번에 핵잠수함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 결정 이제 승인 났을 때 저랑 긴급하게 모시고 신발도 모시고 슬리퍼 신고 이제 나오셔가지고 저랑 찍어서 많은 분들이 야, 김민석 기자님 대단하다, 기자 정신 투철하다, 잘 봤다 해주셨는데, 그때 이제 급하게 여쭤보다 보니까 못 물어본 게 있었는데 조금 깊게 들어가 볼게요. 핵잠수함에 대해서 핵 연료나 이런 것들을 한국이 독자적으로 만들어서, 미국에서 돈 주고 핵 연료 사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농축하고 재처리해서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정확하게 나눠서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일단 원자로의 경우에는 100%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원자력 강국이신 거 뭐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가 아니시더라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스마트 원자로라 해가지고 특히 우리나라는 중소형 원자로 기술에 오래 연구를 했는데, 요즘 SMR이 유행하지만 스마트 원자로라는 국산 소형 원자로는 2012년부터 만든 거예요. 한 15년 된 거죠. 옛날에는 이 스마트 원자로라고 하는 국산 소형 원자로를 핵잠수함이라고 그 용도로 이제 말하신 분도 있었는데, 그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대한민국은 소형 경수로 원자로에 대해서 아주 오랫동안 연구를 해왔다. 원래는 이제 담수용, 그러니까 중동지방이라든가 이런 데 생활 용수가 부족할 때 원자력 발전소를 돌려가지고 바닷물을 사람이 마실 수 있는 물로 바꾸는 용도로 연구가 많이 됐다가, 최근에 AI가 터지니까 이게 SMR이 다시 같이 터지는 겁니다. 그러면 SMR이나 기술이 있으면 그 함정용 아니면 잠수함용 원자로를 만들 수 있느냐? 거의 만들 수 있다 정도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거의 출력 문제인데, 일단 SMR 원자로 기준은 출력 용량이 300메가와트 이하면 SMR이라고 부르고, 30메가와트 이하면 마이크로 그 원자로에서 MWR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핵잠수함이 되려면 150메가와트 정도의 출력이 필요하거든요. 여기 우리가 만들려는 한 5,000톤급 잠수함에는 출력이 그 정도 필요합니다. 그러면 딱 SMR의 기준이 맞잖아요. 그런데 지금 만들고 있는 SMR도 더 축소를 해야 되고, 잠수함에 하려면 그런 기술들은 조금 더 고민하면 되지만, 전체적으로 우리는 원자력 강국이기 때문에 원자력 설계는 전혀 문제가 없다. 문제는 뭐냐? 원자력 설계는 문제가 없는데 그 농축 우라늄을 어디서 구하는가가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농축 우라늄이 한미 원자력 협상상 군사 목적의 우라늄이 금지되어 있는데, 우라늄 농축이 금지되어 있는데 사실은 군사 목적이 아니라 그냥 일반 목적으로도 거의 금지된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마음대로 그러면 농축 우라늄을 할 수 있는 기술력이 없어요? 기술력은 있습니다. 근데 기술력이 있는데 왜 못하냐? 만약에 우리가 한미 원자력 협정을 어기거나 IAEA 뭐 이런 원자력 그 국제기구에서 허락 없이 하게 되면 우리가 원자력 연료를 얻을 수 있는 길이 없어집니다. NPT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보시고, 국제기구가 뭐 원자로 핵연료 통제를 하는 게 핵심은 니네들이 마음대로 핵무기 만들면 핵연료 우라늄 공급을 끊어버리겠다. 우라늄이 나올 수 있는 나라가, 수출할 수 있는 나라가 몇 개 안 되고 자체 채굴이 안 되면 사실은 그 핵 개발이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나라가 우라늄 광산이 있긴 있는데 개발이 안 되고 있고, 북한은 어떻게든 우라늄 광맥을 캐내가지고 만들긴 했는데 그것도 엄청 힘들었고요. 그래서 기술이 있대. 우리가 마음대로 만들면 그게 단속이 돼가지고 우라늄 원료를 수입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못했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승인하고, 이번에 헤그세스 국방장관도 그 한미 간 합동 보도문에 아마 포함될 건데, 지원을 해주기로 했기 때문에 좀 줄어들 것이다. 우리가 그냥 수입한 우라늄을 마음대로 농축을 하는 만들어도 괜찮을 것 같아. 이런 계산이 나온 것입니다만,
여기서 앞으로 이제 뒤에 또 설명하겠지만 장애물이 아직도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우리 쪽에 핵연료 뭐 원자로를 팔겠다는 미국이 대통령이 승인한 거잖아요. 네, 그것도 협의가 좀 필요한데 제가 앞서 말한 대로 현재 한미 원자력 협정은 우리가 원자력 그 우라늄을 농축 우라늄을 만드는 걸 사실상 금지하고 있는데 그럼 미국이 농축 우라늄을 파는 거냐? 아니면 원자로까지 파는 거냐? 아니면 원자력 잠수함을 통째로 주는 거냐? 여기에 대한 합의가 지금 녹화 시점까지는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뭐가 제일 좋은지는 이제 앞으로 천천히 제가 대안마다 말씀드릴 건데 요게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좀 앞으로 방향성이 달라지겠지만 저희 생각은 이재명 대통령이 그 한미 정상회담에서 말한 거 그대로 하면 된다. 아, 우리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허가만 내주라. 요게 제일 좋습니다. 요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면 브라질 방식입니다. 브라질이 사람들이 잘 이야기를 안 하는데 원자력 잠수함 만들고 있거든요. 평화적인 목적으로. 예, 핵무기 없는데도 그게 다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걸 좀 따라가려고 했다가 우리가 브라질보다는 국력이 약해서 못하고 있던 거를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으로 뚫었던 거고 브라질 방식은 채굴도 브라질 내에서 하고 농축을 하는 시설도 브라질에서 건조하고 원자로도 브라질에서 건조하고 원자로 말고 잠수함 바깥에 있는 부분만 기술 도입을 합니다. 이 부분을 좀 참고를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자체적으로 농축을 하면 만들 수 있는 시설을 건설하는 거고 미국이 그걸 허가해 주는 게 저는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기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방금 이야기 나눠봤지만 미국이 완제품을 판다는 거냐 한국이 만드는 거냐 미국이 만드는 거냐 핵연료 농축할 수 있냐 등등등 지금 퀘스천이 아직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잘한 거 맞냐 합의문이나 뭐 협정 같은 게 없지 않냐 이거 뭐 미국 의회에서 말 뒤집으면 끝나는 거 아니냐 하는데 이게 건조가 진짜 가능한 겁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트럼프 정부에서는 건조가 가능하고 이 트럼프가 갑자기 뭐 대통령에서 물러나거나 아니면 차기 대권이 민주당으로 넘어가면 다시 한번 위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3년 안에 뭘 어떻게 협의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일단 한미 원자력 협정 현행은 모든 핵물질의 군사력 목적 이용 금지가 됐는데 이게 국제기구의 단속보다 더 크게 단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미 원자력 협정에서 무기로 사용하는 게 금지니까 무기가 아니라 그냥 무기를 움직이게 쓰는 데는 합법이다. 이렇게 우리가 한 10년 넘게 계속 주장했는데 미국의 관리들은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면 얘들 또 이상한 소리 한다고 넘겨버리고 무시했어요. 그런데 이게 맞는 거거든요. 그 UN 그러니까 국제기구가 하는 NPT 핵무기 금지 조약 정말 핵 확산 방지 조약하는 NPT 조약에서는 재래식 무장 핵 추진 잠수함은 사실 예외 조항이에요. 그러니까 핵 무기를 만드는 게 문제지 원자로를 잠수함에 실는 건 합법이다. 그래서 브라질이 가능하고 오커스 가능한 건데 지금 좀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그 우리나라 국방부 전력자원실장한테 이제 질의응답한 게 생방송을 한 것 중에 그러면 한미 원자력 협정 몇 년 남았나 물어보는 게 있어요. 앞으로 10년이 남았다 유효기간이. 이게 좀 한미 원자력 협정 같은 경우에는 요 협정의 경우에 비준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국 의회가 연관돼 있고 그게 좀 불안 요소다.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 그러니까 한미 원자력 협정을 그대로 놔두되 해석만 다뤄해서 그러니까 한국 측에 유리한 해석 지금 우리 원자력 협정 하에서도 원자력 잠수함 만들 수 있다고 우리가 계속 주장했다 방금 이야기 들었잖아요. 그거를 미국이 양해만 하면 사실 협정 개정이나 새로 할 필요 없이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오커스 사례가 있습니다. 오커스 같은 경우에는 오커스가 뭔지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보다 먼저 브라질 다음으로 핵 추진 잠수함을 가지게 된 호주의 방식은 자기네들이 핵연료도 갖추지도 않아요. 잠수함을 만드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영국이 설계하고 건조한 잠수함을 미국 허가에 호주가 받는 거예요. 근데 이건 문제가 있었습니다. 너무 납기가 길어져서 거의 나오는데 한 20년 걸린다고 하고 그리고 돈도 한 몇백조 원 드는데 그러면 이제 호주가 오커스 잠수함 니네들이 주기로 했는데 미국과 영국이 호주한테 주기로 했는데 야 배달이 너무 늦어. 그 늦으니까 미국군이 쓰는 버지니아급 핵잠수함을 호주 해군에다가 임대를 해달라. 이렇게 해서 미국 해군이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다 협정을 깨버려야 된다. 호주 이 나쁜 놈들. 미국도 핵잠수함 숫자가 너무 부족하고 모자른데 호주한테 주면 이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호주랑 미국 사이가 좋을 때
호주의 핵잠수함이 중국 해군을 막을 거다. 이 인물을 생각할 수도 있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야 갑자기 호주가 중국이랑 친한하게 지낸다고 하면 우리는 생으로 잠수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호주가 같이 싸워주면 모르겠는데 그 이슈가 있고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뒷부분에 다시 설명을 드릴 일이 있겠지만 요거 때문에 논쟁이 되는데 우리는 그런 거 다 피할 수 있죠. 우리가 알아서 다 하면 된다. 우리가 핵연료부터 해서 그냥 우라늄 수입을 지금도 수입하고 있어요. 그 수입을 규제만 하지 말아달라. 막말로 그렇게까지만 해도 사실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기자님,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통 크게 그래 지금 한미 원자력 협정 이거 의회 비준 받아서 개정하려면 한참 걸리고 막 반대파 많으니까 한국말이 맞지 뭐 핵확산 금지 조약에 따르면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불법이 아니니까 한국 측 해석에 맞게 우리도 해석해주고 하라고 해 하면 우리 그냥 당장 내일부터 그냥 만들면 되는 거예요? 핵농축하고? 딱 한 가지 해결해야 될 거 있습니다. 브라질 사례를 좀 이야기를 하자면 이게 핵 확산도 조심해야 되고 이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도 조심해야 되거든요. 특히 이제 바다에 떠 있는 원자로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고 요거에 대해서는 브라질은 어떻게 했냐면 IAEA 국제 원자력 기구랑 같이 협상을 해서 우리는 그 잠수함에 원자를 넣을 건데 안전하게 잘 관리할게요. 요거를 조약을 따로 했는데 요거는 조금 필요하긴 하다. 요거 같은 경우에 왜 있냐면 우리 전 세계 모든 원자력 발전소는 그 안에 CCTV가 있어가지고 핵연료를 빼내가는지 작동이 잘 되는지 다 IAEA에서 감시를 하는데 원자력 잠수함에 있는 원자로는 이 CCTV로 실시간 감시가 불가능하니까 특별 규정 같은 걸 적용을 해야 되거든요. 요것만 필요하고 미국이 사실 허락해주면 저는 되리라 생각합니다. 또 다른 질문이 미국의 한국 조선소에서 만들면 금방 만들고 단가도 쌀 텐데 미국에서 만들면은 이게 돈도 비싸고 만들 수가 있냐? 필리 조선소 하나오션에서 인수했다고 하는데 잠수함 만드는 도크 자체가 없다 여기. 이거 사기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원자력 잠수함 필리 조선소에서 만들 수 있습니까? 있는데 그 말씀하신 내용들이 거의 다 사실입니다. 필리 조선소에서 만들었을 때 이제 일단 필리 조선소의 규모부터 먼저 이야기하자면 상선을 건조할 수 있는 드라이도 그러니까 안에 배를 건조할 수 있는 크기가 300m짜리가 2개가 있어서 그 안에다가 원자력 잠수함을 건조하는 건 가능은 한데 원자력 잠수함 한 100m 정도 길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보통은 이 상선 건조 도구를 전혀 쓰지 않아요. 그리고 크레인이 660톤이라고 하나 있다고 하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큰 게 필요합니다. 일단 왜 그러냐면 일단 잠수함은 야외에서 건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밀폐된 공간에서 저기 보기도 하고 중요한 정보가 노출되면 안 되니까 그리고 땅 위에서 건조해야 되는데 10,000톤짜리 뭐 몇천 톤짜리 이 원자력 잠수함을 땅 위에서 건조하려면 이 바닥도 튼튼해야 되고 그걸 다 덮을 수 있는 그 기둥이 없는 큰 시설이 필요합니다. 요거를 제가 좀 찾아봤는데 제일 참고할 만한 게 HD 현대중공업의 잠수함 건설입니다. 이게 약간 역사 이야기를 하자면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이 진짜 잠수함에서도 피 터지게 싸워가지고 어떤 일이 있었냐 9척의 장보 원 잠수함은 다 하나오션 지금 옛날에 대우조선해양이 다 제작을 했는데 정주영 회장님 현대 정주영 회장님이 잠수함 만드는 게 꿈이셔서 죽기 전에 야 반드시 잠수함을 현대가 건조해야 된다 이렇게 우기고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대우의 그 잠수함 건조 뺏긴 거를 정말 후회를 많이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장보고 1이 끝나고 장보고 2 잠수함을 입찰을 했을 때 하나오션이랑 현대중공업이 열심히 경쟁을 해가지고 현대중공업이 땄어요. 엄청난 뭐 로비도 하고 가격도 다운하고 했는데 딴 게 2000년이고 따고 난 다음에 잠수함 건조 시설을 만들고 잠수함을 설계하고 잠수함을 그 한국 해군에 인도하기까지 딱 10년이 걸렸다. 그래서 시설 건설부터 건조까지 10년이 걸린 사례를 생각하면 필리 조선소에서 잠수함 시설을 만들어서 건조하는 게 10년은 걸립니다. 그리고 투자를 하면 더 줄어들 수 있지만 그 정도는 가능할 것이라 생각하는데 더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문제 중에 좀 덜한 거, 그 잠수함 그 건조 인력이 미국에 없습니다. 제가 필리 조선소에서 이제 잠수함을 건조할 때 미국도 이득이라 했을 때 사실은 미국 전문가들한테 제가 이 말을 했어요. 그리고 반응이 별로 안 좋았어요. 아이고 우리 잠수함 조선소 하나 늘어봤자 우리한테 별로 안 좋다. 왜 그래? 부품도 없고 만들 사람도 없는데 그냥 조선소만 하나 늘어봤자 생산 속도가 빨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품도 없다 이런데 사람이 일단 더 중요합니다.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마스가가 한국이 기술을 이전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여기서 이제 아직 마스가에 대해서 합의 안 된 거 필리 조선소를 부활시켜 가지고 사람들한테 이제 일자리를 주는데 일자리를 준다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지원을 할까? 요거는 아직 아무도 모르죠.
미국의 시민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우리 조선어를 배워야 되는데 아니 얼마나 올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한국인이 하면 안 됩니까 그거? 그거는 이제 취업 비자 문제가 있고 트럼프가 또 이거에 대해서 결단을 해줘야 돼요. 한국 사람이 가서 교육을 하는데 얼마 전에 그 아틀랜타에서 많은 사람들 잡혀갔다 풀려갔잖아요. 요게 다시는 없어야 되고 그리고 요거는 국방에 관계된 거니까 니네 나라도 도움이 되는 거니까 한국 기술자들 가서 만들기도 하고 교육도 같이 해주는 걸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한국이 이제 미국을 가르쳐줘야 된다 조선 분야만큼은.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확인을 해봤는데 일단 사람들 중에서 이제 필리조선소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은 게 만약에 이제 원자를 미국에서 만들게 되면 필리조선소는 방산 업체로 등록돼야 되는데 대표자가 한국인이면 안 되고요. 그냥 외국인이면 안 되고 보안 감사도 받아야 되고 그 회사의 기밀 정도 이거를 다 미국 정부에 줘야 됩니다. 맞아요. 그런 댓글이 있었습니다. 이거 결국엔 미국 좋은 일 시켜주는 거다. 미국 좋은 일 시켜줘도 우리가 돈을 버는 방법이나 효과적인 것들이 있기 때문에 미국 좋은 일은 팩트다. 하지만 거기서 또 돈을 벌 생각을 해야 된다. 요게 제가 하는 말이고 그래서 주 노동력이 미국인으로 운영하려면 진짜 일하러 올 사람들을 좋아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잠수함 건조라는 고급 기술을 잘 소화할 수 있는 인원들이 미국에 많은가? 제가 보기에는 거의 고등학교 때부터 가르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요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저 말고 더 유명하신 전문가분들은 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많고 그 논리가 상당 부분 일리가 있는 말인데 트럼프가 원자력 잠수함 건조 허가 내준 게 미국한테도 좋은 일이기 때문에 허가를 내준 거기 때문에 어떻게든 미국의 조선 사업을 부활하거나 아니면 미국 해군한테 도움이 되는 걸로 사업이 되지 않으면 이게 사실은 진행하는 게 추진력을 받기 힘듭니다. 요걸 잘 고민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 많은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이 주장하신 저도 심정적으로는 그러세요. 야 그냥 우리나라에서 빨리빨리 만들고 미국은 간섭만 안 하면 되잖아. 돈도 우리가 벌고 왜 미국 좋은 일 시켜줘 했는데 그걸 안 해주면 미국은 절대 승인 안 해줄 거란 말씀이시죠? 승인을 해준다고 해도 트럼프가 이제 타코라고 욕을 먹겠죠. 야 니네들이 한국에 허가해 주는데 미국에 남는 게 뭐냐. 이 민주당이 공격하기 시작하면 트럼프가 대응 논리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필리조선소가 부활하면 미국의 조섭 능력이 늘어나고 교육시가 미국에 좋다라고 해야지 면피가 되는데 그게 없으면은 그냥 정치적으로 굴복해서 그래 없던 일 해버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방안이나 제시할 만한 게 있는데 일단은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필리조선소를 잠수함 건조가 가능한 조선소로 바꾸는 작업은 하긴 해야 된다. 그리고 그 관점에서 이제 조건을 달아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 한국은 국내 독자 건조를 선호하고 미국은 필리조선소를 제한했는데 최소한 한국과 미국의 동시 건조 이런 것들을 허가를 해주거나 동시 건조가 안 된다면 선도함은 한국이 건조하고 2, 3, 4번 함 후속함은 미국이 건조하는 방법. 요게 이제 중책. 제일 하책은 미국 필리조선소에서 2번함을 건조하고 난 다음에 한국에서 건조하는 방법. 요거는 제일 조심해야 되는 방안.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기자님 이유가 궁금해요. 동시 건조는 많은 분들이 그래 동시에 만들면 빨리 만들고 둘 중에 하나가 잘못돼도 나오니까 좋은 건 알겠는데 1번 함을 미국의 필리조선소에서 만들고 2, 3번을 한국에서 만드는 게 제일 나쁘다고 하셨잖아요. 중간이 한국에서 1번 만들고 2, 3번을 미국에서 이유가 궁금해요. 기본적으로 1번함을 우리가 만들어야지 기술 확보라든가 이런 게 가능하고 필리조선소가 잠수함 건조 시설을 만들 시간을 벌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 시간을 무한정 늦추면 그러니까 필리조선소가 완공을 할 때까지 기다리고 잠수함을 건설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기공 시간이 이제 15년 이상 늦어지기 때문에 요걸 좀 조심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잘 풀리긴 할 것이라 생각하는데 다만 이제 필리조선소를 미국의 해군한테 도움이 되는 걸로 바꿔줘야 되는 건 사실이다. 그리고 제가 또 이슈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원자로 건조랑 잠수함 건조랑 또 분리가 돼 있어가지고 사실은 지금 우리가 원자력 잠수함 준비는 많이 했는데 그렇다 해가지고 배를 원자로에 실을 절차라든가 장소가 없어요. 무슨 말이에요? 원자력 그 핵연료를 넣을 때 그냥 아무 데서나 넣을 수가 없잖아요. 핵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원자로를 건설하고 핵연료 주입하는 설비를 따로 만들어야 되는데 필라델피아나 하나오션 공장 둘 다 어렵다. 요게 대해서 좀 대안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미국이 허가를 해주면 그 원자력 잠수함 건조 시설 우리나라의 원자로 건설하는 그 시설을 활용하거나 아니면 미국 내 시설 그러니까 미국에서 쓰는 핵잠수함에 그 핵연료를 넣는 시설이 따로 있거든요. 그거 사용 허가를 내주면 되는데 미국 핵잠수함에 들어가는 원자로에 그 연료를 집어넣는 시설에 우리가 접근 권한을 가지는 게 아마 좀 민감할 것이라 가지고
그거를 이제 한국에서 넣는 것을 아무래도 좀 추진하는 게 맞다.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도 기술 유출을 굉장히 경계하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도 이득입니다. 미국도 우리나라한테 핵 관련 기술을 가르쳐 줄 생각은 1도 없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윗사람은 있는데 그 하기 싫거나 반대를 해야 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원잠 처음 이야기할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미국 언론들이 오보를 많이 내는 상황이 있어요. 트럼프가 원잠 건조를 승인해줬다 이러니까 미국의 원자력 잠수함 건조 기술을 한국한테 이전하는가 봐. 이것은 이제 영국한테도 안 줬는데 이거는 처음 있는 일이다. 이렇게 미국 언론에서 보도가 나오거든요. 이게 다 잘못된 보도입니다. 일단 팩트를 먼저 이야기하자면 미국과 가장 가까운 영국한테도 핵 미사일은 줘요. 미국의 핵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영국에다 그냥 팝니다. 기술 이전을 해주는데 원자력 잠수함은 영국 보고 지들이 알아서 만들라고 해요. 그래서 원래 오커스라는 계획, 그러니까 미국이 호주에 원자력 잠수함을 주는 것도 미국산 잠수함을 주는 게 아니라 영국 보고 시켜서 하는 게 자기네들을 주기 싫다. 잠수함을 요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렇게 말하죠. 아, 니네 거 필요 없다. 그리고 그게 저는 한국, 미국한테 윈윈이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미국의 원자력 잠수함은 앞서서 말했지만 원래 미국은 1년에 2척의 원자력 잠수함이 나와야 돼요. 미국의 그 원자력 잠수함 조선소가 2개라서 1년에 1척씩 2개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두 조선소가 1년에 1척도 안 나오고 있어요. 부품이 모자르답니다. 원자력 잠수함이 들어가는데 조선소만 필요한 게 아니라 뭐 수백만 개의 부품이 들어가는데 미국 제조업이 다 망해가니까 원자력 그리고 미국이 수출을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업체들이 다 망해가지고 야 이거 부품 단종되는데 어디서 구해 이런 걸로 계속 인도가 지연된대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원잠이 좀 우리나라의 그 원자력 잠수함 건조가 미국한테도 좀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이거 화끈하게 한국, 미국, 한미동맹 손 잡고 한국이 부품 잘 만들어서 팔고 미국도 그거 사가지고 빨리빨리 만들어가지고 저 중국 견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가면 좋겠는데 우리나라 핵잠은 우리나라에서 만들려고 하고 이게 앞으로 근데 산 넘어 산이네요. 저는 근데 요거를 잘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이제 여러 번 앞으로도 계속 말할 저만의 전략이 있습니다. 일단 우리나라가 한국형 원자력 대신에 버지니아급 원자를 구매할 수 없는 거는 제가 말씀한 걸로 좀 아시겠죠. 네. 이게 사실상 어렵고 그리고 너무 비쌉니다. 한 척에 3조 원 이상 하고 한국은 2조 원 안에 맞추겠다 했는데 그래서 오커스 모델이 그 실패한 것도 결국에는 미국 기술을 주기 싫은데 계속 사업이 지연되니까 점점 미국 걸 줘야 되는 상황이 나오고 미국이 싫은 거예요. 우리는 정반대로 가야 된다. 그래서 자체 개발이 단순히 우리가 쓸 자체 개발로 가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필리조선소를 그래도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만든 원자력 잠수함은 내수용으로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자체 건조가 다 된 원자력 잠수함을 수출하려면 거기서 원자로를 빼고 다른 디젤 엔진이나 전지를 넣어가지고 파는 프랑스식 방식을 해야 되는데 그걸로는 프랑스한테 못 이겨요. 그들이 먼저 하기 때문에 제가 제안한 방식은 우리나라가 먼저 한국에서 이제 원자력 잠수함을 만들고 필리조선소는 필리조선소대로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게 바꾸는데 여기서 버지니아급 원자력 잠수함을 건조하는 게 아니에요. 한국형 원자력 잠수함을 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하도록 하고 요거는 미국의 기술을 전혀 안 받은 상태에서 건조가 되면 어떤 장점이 있는가? 미국은 자기 기술 유출을 걱정 안 해도 원자력 잠수함을 메이드 인 USA로 다른 나라에 공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한국 기술로 만들어서 파는데 어쨌든 메이드 인 USA죠. 네, 보안 문제가 없는 게 핵심입니다. 미국 핵잠수함 기술이 이 과정에서 유출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다가 요렇게 되면 우리나라도 이득을 얻을 수 있다. 지금 캐나다 잠수함 이야기를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 캐나다 잠수함 사업은 사실 핵잠수함 도입 사업이었어요. 1980년대부터 원래 미국은 캐나다한테 야 너네들도 핵잠수함 좀 만들어라고 닥달을 했습니다. 왜냐? 캐나다는 미국의 모자 같은 땅이거든요. 그리고 캐나다의 영해 북극해는 러시아 원자력 잠수함의 앞마당입니다. 그거를 지금도 거의 다 미국 핵잠수함이 다 막고 있어요. 왜냐면 이제 캐나다가 돈이 없다 하면서 자체 원자력 잠수함 계획은 90년대 초에 일찍 폐기를 했고 이번에 CPSP라고 60조 원 사업으로 하는 이 잠수함 계획도 원래는 원잠 도입 사업인데 야 원잠 너무 도입 비싸고 힘들어 안 할래 이래가지고 재래식으로 바꾼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원자력 잠수함 이제 허가를 받았으니까 어떻게 하면 되느냐? 캐나다가 일단 우리나라 장고술 잠수함을 재래식으로 산 다음에 몇 년 기다린 다음에 그때쯤이면 우리나라 한국형 원자력 잠수함이 나올 거니까 미국 버지니아급부터 훨씬 싸서 가격 경쟁력이 있는 원자력 잠수함을
필리 조선소에서 건조해서 캐나다에 주면 되는 거예요. 캐나다 말고도 뭐 호주라든가 저는 뭐 일본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빨리빨리 만들고 미국 기술 유출 안 되고 근데 메이드 인 USA가 기술 뭐 간첩들 없을 거고 돈은 한국이랑 나눠서 가져가면 되고. 그리고 버지니아급 잠수함이 지금 생산 속도가 늦어지고 있다 했잖아요. 제가 좀 확인해 보니까 미국 해군은 버지니아급 잠수함이 너무 좋아서 요거보다 싸고 좀 가성비 좋은 잠수함 사고 싶은 생각이 지금은 없다고 해요. 워낙 이게 세계 최강이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제 미국 해군이 뻗대는 사이에 중국 해군은 1년에 원자력 잠수함 4척 이상 나오거든요. 수량이 부족해지고 이제 수적으로 밀리게 되면 미국도 버티지 못할 거라 생각하고, 반면에 우리 원자력 잠수함은 생산 속도를 훨씬 더 빠르게 할 수 있잖아요. 한국이랑 미국, 필리 조선 둘 다 해서 건조할 수 있게 되면, 그렇게 되면 미국도 우리 한국형 원자력 잠수함을 구매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동맹국이나 미국도 어떤 숫자 채우기용, 적당한 가성비용으로 한국 거를 구매하게 하거나 본인들이 구매하고 우리는 또 그 과정에서 수출도 하고 기술 역량 썼고 윈윈 할 수 있네요. 미국이랑 같이. 그것이 제가 제안하는 방법인데, 요거까지 요런 게 승인되려면 사실 엄청난 이야기가 있겠지만,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서 어프로브 되기 전까지만 해도 사실 믿지 못했어요. 절대 안 될 거라 생각한 것도 사실입니다. 누가 저한테 댓글로 김인석은 원자력 잠수함 반대파인데 이렇게 나와서 조회수 빨고 있냐, 여기에 절반은 사실이에요. 이 원자력 잠수함 획득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노력이 지난 정부, 그러니까 사실 민주당 정부 때는 진짜 엄청나게 노력했는데, 제가 그 협상한 것도 다 좀 들었거든요. 그 협상 담당자 분들한테. 근데 진짜 죽어도 안 들어줘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게 원자력 잠수함 만드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건데 트럼프 때문에 하늘이 도와준 기회인 거예요. 지금 이 기회에 우리가 우선 좀 손해본다 아니면은 뭐 기분 나쁘다 이런 거 따질 때가 아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잘 활용하기 게 중요하고, 이 상황이 얼마나 특별한 상황인지 이해하려면 결국에는 우리가 미국의 조건과 미국과 윈윈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야 되고, 그 만드는 방안 중에 하나가 제가 말하는 필리에서 만든 잠수함을, 한국산 잠수함을 미국이나 미국 동맹국한테 팔아서 윈윈을 하자, 요것입니다. 기자님, 우리 그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이승만 대통령이 정말 극한의 벼랑 끝 전술까지 해가면서 간신히 미국이 싫어하는 거 간신히 얻어낸 거잖아요. 우리 지금 이 핵잠수함 도입도 트럼프 대통령이 그 정도 급은 아니더라도 정말 다시 없을 기회고 정말 어렵게 온 기회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 트럼프 대통령이 옛날에 임진왜란 때 그 조선을 구해준 명나라 황제가 말력제 황제. 예, 그분이 조금 생각나고 지원을 많이 줬던 사람. 그리고 사실 이게 말하기 좀 민감한 내용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트럼프랑 잘 협상을 해서 얻어낸 만큼 사실 또 미국 시민들 입장에서는 고가운 게 있어요. 미국의 모든 사람들이 다 트럼프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트럼프 반대파 입장에서는 한국이 너무 얄밉다, 이 정권 바뀌면 다 엎어버리겠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한테 트럼프의 약속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진짜 한미동맹이 제대로 되려면 우리가 이렇게 허가를 받은 만큼 미국의 군사력 증강을 할 때 실제적인 도움을 줘야 되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 방법이 제가 제시한 필리 조선소에서 한국 원자력을 건조하되 미국 기술을 받지 않고 건조한 요겁니다. 너무 댓글로 막 정치적으로 보지 마시고 이 기회를 한국이 꼭 살릴 수 있도록 많이 응원해 주세요. 정치인분들은 여론에 약합니다. 기자님, 우리나라 한국 군사력이 세계 5위다 6위다 또 최근에도 뭐 보니까 또 발표가 됐는데 이번 핵잠수함 획득까지 있었잖아요. 우리나라 군사력 객관적으로 뭐 전 세계에서 어느 정도입니까? 저는 사실 세계 5위라는 게 말도 안 되는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이 내용은 이제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도 제시가 됐는데, 한국이 세계 5위 국방력을 가졌다, 글로벌 파이어 파워의 수치를 인용합니다. 이게 좀 됐는데, 이 글로벌 파이어 파워에 대해서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문제가 좀 많아요. 원래 세계 군사력 순위는 매년 CIA가 발표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CIA가 갑자기 세계 군사력 순위 발표를 중단한 지 한 10년이 넘었거든요. 그 다음에 글로벌 파이어 파워라는 민간 단체가 나와서 자기가 세계 군사력 순위를 발표를 하겠다 하면서 인용이 됐는데, 문제가 몇 가지 있습니다. 일단 핵무기가 순위에 들어가지 않아요. 핵무기를 몇 발을 가지고 있는지, 이게 논리상으로는 맞아요. 왜냐하면 핵전쟁이 나면 어차피 세계 다 멸망하는데 핵무기 보유 순위를 가지고 비교를 할 게 맞아? 그래서 재래식으로만 군사를 비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어느 정도는 맞지만, 반면에 국력을 이야기할 때 핵무기를 제외하고 이야기하는 게 너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5대 핵강국 다음의 7위에서 8위 정도
그러니까 핵무기를 가졌는데 좀 작게 가진 이스라엘, 북한, 파키스탄 요거랑 한국이랑 좀 비슷하다. 요 정도로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고요. 핵 강국이 우리나라보다 탱크랑 비행기가 적어도 핵탄두가 많으면 걔들이 센 거죠. 근데 요런 계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 그 다음에 글로벌 파이어파이어 홈페이지 가면 걔네들 순위랑 팩트시트라 해가지고 각 나라 수치를 하는데 문제는 그 알고리즘이 공개가 안 됐습니다. 자신들은 뭐 군사력 순위 GDP를 할 때 GDP 뭐 그 나라의 생산력, 농업 생산량, 뭐 무기 보유 대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알아서 만든다. 요게 신뢰성이 좀 없어요. 물론 세계 5위라는 게 그 국뽕을 빨 수 있는 좋은 컨텐츠지만 저는 이게 다 좋은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북한 상대로 전쟁하면 무조건 이기는 줄 알았는데 무조건 이기긴 한데 지금 몇 명이 죽고 이기는가가 중요한데 요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간과를 하시는 것 같아요. 글로벌 파이어 파워 기준으로 북한은 29위 정도 됩니다. 한국이 5위니까 야 29위를 5위가 못 이길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북한을 공격할 때 북한이 핵무기를 우리나라를 향해서 쓰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죠. 북한도 모를 건데 그걸 생각했을 때 북한이 한국을 향해서 핵무기를 썼을 때 이 재래식 군사력이 잘 작동될 수 있는가 이 의문도 있지만 이기면 뭐해 이겼을 때 내가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특히 수도권이 초토화되기 매우 쉽죠. 지금 서울에서 평양까지 180km 휴전선에서 한 4-50km밖에 안 됩니다. 전 세계에 이런 나라가 없어요. 이란과 이스라엘은 그래도 서로 멀리 떨어져 있기라도 한데 이렇게 붙어있는 상황에서 전쟁이 났을 때 뭐 하루에 뭐 10,000명, 20,000명을 죽는다라고 시뮬레이션을 하는데 다 죽고 나서 이겨봤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전쟁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 글로벌 파이어 파워의 수치를 너무 많이 쓰니까 너무 전쟁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 좀 오해를 하시는 게 있어서 제가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기자님 그럼 우리나라 군사력이 글로벌 파이어파이어처럼 5위 혹은 뭐 대북 억지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핵이 없으니까 요번에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이 되게 되면 요게 그래도 우리나라한테 좀 전쟁을 막을 수 있는 북한이나 중국이 딴 마음 품지 오판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요것도 갑자기 김인석이 왜 이러나 이렇게 하겠지만 막을 수 있는데 우리가 완전히 우위에 서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그냥 응급처치에 불과한 겁니다. 핵잠수함도 저희가 너무 힘들어요. 지금 만들어서 북한이 벌벌 떠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북한을 막기 위해서 마지막의 생명줄 같은 게 핵잠수함인 거예요. 요 개념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북한을 압도하는 게 아니고 북한의 위협이 너무 거세지니까 어쩔 수 없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현재 좀 한국 핵잠수함 보유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신 분들 중에서 한국이 핵잠수함을 보유하면 북한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는데 진짜 말도 안 되는 주장입니다. 북한은 2021년부터 핵잠수함 건조를 시작을 했고 2025년 올해 3월에 건조 중인 핵잠수함을 공개를 했어요. 김정은이 조선소에 가가지고 핵잠수함 만드는 거에 철판만 보여줬거든요. 철판의 공률이나 이런 거를 좀 계산하면 이 잠수함의 크기를 역산할 수 있는데 8,000톤급 이상 전략 핵 잠수함을 건조 중입니다. 거긴 핵미사일도 실리는 거예요? 그렇죠. 야 이건 진짜 막 미국이나 프랑스나 갖고 있는 그런 거네요. 러시아나. 맞습니다. 거기다가 북한이 기술적으로 핵 원자로 기술 이런 게 부족합니다. 핵물질을 뽑아내는 것만 잘했지 그 원자로를 만들어서 발전하는 거 이런 기술은 잘 없으니까요. 그런데 얼마 전에 이제 우리 그 웅달 책방에서도 출연하신 이철재 기자님이 특종을 낸 게 있습니다. 검색하시면 나오는데 러시아가 원자로를 줬다는 의혹이 있어요. 만약에 그게 맞다면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앞서 난 원자력 잠수함 특집할 때 원자력 잠수함 건조까지 10년 걸린다고 했잖아요. 네. 최악의 경우 우리나라는 북한은 핵잠수함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없는 기간이 최대 10년, 빨라도 5년 있다. 그래서 10년에서 5년까지 우리나라 핵잠수함이 나올 때까지 사실은 우리나라는 북한의 원자력 잠수함, 그것도 전략 핵잠수함을 추적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게 사실 좀 걱정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빠르게 그 다음에 신속하고 잘 이루어져야 되는 게 우리나라 원자력 잠수함인데 개념을 좀 바꾸셔야 됩니다. 국뽕 기분 좋고 우리나라 힘도 센데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다. 그리고 북한이 더 항상 먼저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분들이 이제 AI로 합성해가지고 원자력 잠수함 건조 승인을 받았다 해서 승인을 받자마자 갑자기 숨겨져 있던 원자력이 딱 튀어나오는 게 기분은 좋아요. 저도 그러고 싶은데 이게 현실이 그렇지 않고 북한이 빠르면 올해 말, 늦어도 3년에서 4년 안에 자신들이 원자력 잠수함 완성을 먼저 했고 우리나라는 없다 이러면서 막 도발을 하거나 말로 도발을 하거나 압박을 줄 거예요. 그거를 견뎌가면서 우리가 원자력 잠수함이 나와야 됩니다. 그게 나오면 북한의 전략 원자력 잠수함을
한국 원잠이 추적하면서 얘가 이상한 짓을 하는지 감시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야, 이게 북한은 뭐 이국가론 하면서 뭐 한국에 관심 없다고 하지만 우리나라를 초토화시킬 무기를 계속 만들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물론 북한이 한국을 공격하는 용도가 아니고 미국을 공격하기 위해서 원자력 잠수함을 쓰겠다 이러면 그 잠수함은 동해상에 있는 게 아니고 뭐 태평양 한가운데 있겠죠. 미국 근처에 가까이 가서 쏴야 되니까. 그런데 이것도 김정은이 생각을 잘 알아셔야 됩니다. 원자력 잠수함의 특징이 중요한 게 잠수를 하면 탐지를 하기 어렵고 언제 올라올지 모르잖아요. 뭐 2, 3일에 한 번씩 올라오는 게 아니고 맞는 사람, 그러니까 공격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위협적인데 공격 명령을 내린 사람 입장에서도 얘들 통화가 되나? 갑자기 얘들 뭐 도망치면 어떡하지? 아니면 뭐 얘들이 내 멋대로 미사일 쏘는 거 아니야? 불안할 거 아니에요. 그런 여러 가지 방식 때문에 북한의 SLBM 원자력 잠수함, 이거는 만약 원자력이라고 해도 태평양으로 나가거나 이러지 않고 북한 근처에 있을 거예요. 김정은이 불안해하니까. 그걸 추적할 수 있는 장비와 유일한 대안은 그 원자력 잠수함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자님, 그럼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원자력 잠수함을 도입을 하지만 기자님도 이게 응급처치다. 북한이 더 전략 핵 잠수함까지 빨리 앞서 나가고 있어 우리가 뒤처져 있다고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 근본 원인이 미국이 해구산을 한국에 제공해주지 않을 것 같으니까 우리만 생각하니까 그런 거잖아요. 네, 그게 해구산이라는 개념이 참 증명된 적 없는 약속입니다.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개봉한 영화 중에 하우스 오브 다이너마이트라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핵 보복을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가 영화 속에 잘 나와 있어요. 그것도 이제 미국 본토가 핵 공격을 받을 위기에 있는데 요거를 보복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아리까리한 상황이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하물며 미국 본토가 아니라 서울이 핵 공격을 받는데 미국이 이거 보복을 해주겠다. 이게 한 번도 일단 실행된 적이 없어가지고 그냥 약속만 한 상태고 상황이 닥치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실제로 얼마 전에 이철재 기자님이랑 나와주셔서 미국의 워게임 했을 때 전략핵이 아니라 전술핵을 북한이 한국에 쐈을 때 2번 다 미국이 아무것도 안 한다라는 워게임 결과가 나왔다고 하셨죠. 그리고 그 워게임 당사자들 입장에서도 그게 어느 정도 논리적으로 이해가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가 핵무기 말고도 뭐 현무5라든가 이런 재래식 보복 전력을 가질 때 어떤 사람들은 핵무기 가져야지 니네들 뭐 쓸데없는데 돈 쓴다 이렇게 비판도 많이 하고 이런데 나름대로 핵무기가 아닌 보복 전력을 가진데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핵이 너무 중요하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써야 될 때 못 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재래식 무기는 그런 부담이 없으니까 우리가 재래식 무기도 많이 확충을 해야 된다. 요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기자님, 이번에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하면서 우리가 핵미사일은 지금 뭐 국제사회 때문에 만들 수가 없지만 이게 정말 유사시에는 더티밤이라는 걸로 활용을 해서 북한의 도발을 좀 억제하는 효과도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 더티밤이라는 게 뭔가요? 더티밤은 원자력 핵 폭발이 아니라 방사성 낙진이라든가 아니면 방사능을 방출해서 그 지역에 대한 접근 거부를 하는 문제는 그 폭탄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NPT 조약이 문제가 되기도 한 뿐만 아니라 위력이 실제적으로 있는가 요게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핵폭탄의 방사능이 터지면 어느 정도 갈 거라고 생각하세요, 기간이? 뭐 영원히 가는 거 아니까 한 100년, 200년 못 사는 거 아니야, 사람? 아닙니다. 이 히로시마 나카사키 사례를 참고했을 때 사람이 죽거나 다치거나 병에 걸릴 수 있는 방사능 그 지속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한 달 안에면. 한 달 뒤면 살 수 있어요, 사람이 거기 가서? 네, 지금도 지금 히로시마 나카사키의 그 방사능 수치가 딴 데보다 높아도 사람 건강이나 이런데 그렇게 가지 않거든요. 핵폭탄의 방사능이 반감기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중성자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핵폭탄을 좀 변형된 건데 요거는 반감기가 짧은 대신에 방사능을 엄청나게 세게 해서 순간적으로 방사능 파괴력, 그러니까 핵폭발 파괴력이 아니라 방사능으로 사람만 죽이는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하위 호환 개념이 더티밤이라 해서 더티밤이 떨어지면 극단적으로 말해서 해결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 사람 몇 명이 목숨을 걸고 더티밤이 떨어진 방사능 파편들 있잖아요. 딴 데다가 들고 옮기면 됩니다. 물론 그 옮긴 사람들은 죽거나 아니면 다치겠지만 극단적으로 말했을 때는 로봇이 할 수도 있는 거네요. 네, 근데 로봇도 사실은 방사능이 세면 원격 조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더티밤이 위력적인 무기이긴 한데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더티밤과 가장 유사한 사례를 실행하려고 했던 게 사실 한국전입니다. 그 메가더 장군이 우리나라를 구한 영웅이지만 욕도 좀 많이 먹는데 이게 그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압록강에 방사성 폐기물을 좀 흘려내려가지고 강에 방사성 물질이 있으면 중국군이 못 내려오니까 그걸 막겠다 이런 걸 했는데 요게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나라랑 멀리 떨어지는 게 아니라 만약에 평양에 그런 더티밤을 쏟다 하면 방사능이 북서풍 같은 거 들어오면 우리도 사이좋게 방사능을 맞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핵무기 사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신중해야 되고, 북한을 보고하거나 공격하는 거는 방사성 물질이 아닌 걸로 좀 공격을 하자, 이런 주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북한이랑 너무 가까워요. 항상 잊으면 안 됩니다, 이게. 그러면은 참 우리나라가 지금 이게 북한이 이게 핵무기 개발하니까 어렵다 보니까 우리도 결국에는 국제사회의 약속을 어떻게 믿냐, 우리가 핵 개발해야 된다는 얘기가 많은데, 기자님 같은 이철재 기자님도 그렇고 제발 유튜브에서 한국 핵 개발할 수 있다, 해야 된다, 이런 여론을 좀 만들지 좀 말아달라, 특히 썸네일 그렇게 뽑지 말아달라고 저한테도 부탁을 하셨는데, 이게 조회수가 잘 나오기는 자극적이긴 한데 국익을 위해선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기본적으로 이거는 저는 항상 이야기할 때 연애 이야기를 합니다. 친구가 여자친구 소개해달라고 소개팅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그 친구가 맨날 그 아이돌 그룹 보고 여자 화보 보고 맥심 책 보고 여자에 대해서 미친 친구한테 소개팅을 해주기 쉬운 거 아닙니다. 여자에 미친 사람은 여자를 사귈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이게 상대방이 보기에 대한민국이 평화적인 나라, 평화를 사랑하는 나라.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정말 어쩔 수 없이 최소한의 그 자의적인 행동을 위해서 원자력 잠수함도 좀 달라고 하고 한미 원자력 협정도 개정해야 하는데, 이게 우리 본의가 아니고 북한이 핵무기를 막아야 되는 최소한의 억지 수단이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저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외계인이야 누가 잡아서 고문해도 대한민국 핵무기를 못 만든다, 이렇게 정신개조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그 몇몇 분들이 좀 잘못한 게 있어요. 당장 핵무기를 만들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 핵무기 개발을 실제로 시행했을 때 기술적인 문제나 현실적인 문제로 늦어지면 만든 사람들한테 항의를 하게 됩니다. 야, 금방 만들 수 있다며 왜 이렇게 못 만들어? 이런 거를 미리 막기 위해서 핵무기를 진짜 만들고 싶다, 우리나라가 핵무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핵무기가 필요하다는 말을 밖에다 하지 마시고, 아이 뭐 그거 그 핵무기 없어도 우리 잘할 수 있어, 우리는 평화를 사랑해, 이런 말들을 좀 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 실제로 이제 제가 그냥 농담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냐면, 오커스 이야기 제가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 호주가 핵잠수함을 받게 되고 우리나라보다 먼저 시작했을 때 한국 언론이나 이런 데서 우리는 왜 호주보다 못해서 핵잠수함을 받지 못하냐, 이런 의견들이 많은데 그 명확한 이유가 있었어요. 정치적인 의도가 아니라 진짜 팩트만 이야기를 하면, 호주가 핵잠수함을 받을 수 있었던 거는 호주한테 핵잠수함을 줘도 얘들은 이상한 짓을 안 할 거라는 국제사회의 인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호주는 우라늄 생산해서 수출을 많이 하고 우리도 호주에서 나온 우라늄을 수입해가 쓰거든요. 근데 호주는 탈원전 국가입니다. 원전이 없어요. 이게 오히려 핵잠수함을 받는데 플러스 요인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얘들은 원자력 잠수함을 받아도 원전도 없고 탈원전한 국가니까 뭐 원자로를 잠수함을 받아서 뜯어가지고 뭐 이상한 짓을 하거나 이런 장난을 치지 않겠다, 그래서 얘한테 준다, 요 논리거든요. 요게 굉장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답답하죠. 우리나라가 갖겠다는데 니들 뭔 상관이요. 그런 말을 밖에서 하면 안 되고 우리끼리랑 해야 됩니다. 국제사회는 힘의 논리다. 좋습니다. 저희 웅달책방은 기자님의 이런 의견을 잘 받아들여서 썸네일에 뭐 한 달이면 핵 개발한다, 지금부터 핵잠수함 넘어 핵폭탄으로 가자, 이런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요걸 실제로 저는 핵 관련돼서 연구하신 분들한테 부탁받은 거기도 해요. 제발 해도 그래도 한 3년에서 5년 정도 필요하다고 해야지 실제적으로 준비할 게 필요한데, 우리가 한 달 만에 못 만들면 우리 개발한 사람들 잡아 가둘 거냐고. 이게 현실입니다. 예. 이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기자님,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저희 그 시청자분들에게 많은 인사이트 나눠주셨는데요. 끝으로 김민석 기자님의 전쟁연구소를 사랑하시는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제 취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혼란스러워하시는 분도 있어요. 갑자기 얘는 국뽕을 빨다가 갑자기 또 안 된다고 하다. 이게 세상에 단일하게 나온 건 없고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하는 거고, 다만 저는 제가 아는 내용, 그다음에 제가 아는 진실을 시청자분들한테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제가 취재도 많이 하고 행사도 많이 다니면서 이제 실제로 현장의 소식들을 접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좀 진정성을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민석 기자님과 이철재 기자님이 지금 국가의 요청에서 공개하지 못하시는 좋은 소식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연말 혹은 내년 초에 또 한국 수출이라든가 좋은 소식이 있을 때마다 최대한 빨리 또 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